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정의수 변호사, 안규옥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본디 국정농단 사태 관련하여 수사 소식이랄지 재판 관련 소식이랄지 진척이 있으면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했으나 오늘은 마침 TV 토론도 있고 대선 주자 관련한 이슈들이 더욱 많이 몰리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 얘기로 집중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 일정부터 조금 살펴보죠. 이 상황에서 어떤 특징점들이 있는지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후보들의 어떤 일정은 소위 양강구도로 불리고 있는 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일정은 서로 반대되는 지점으로 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어제는 제주와 이제 호남을 가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전과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한 화면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한 일이 없으면서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호남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살아온 사람 진짜 누구입니까? 호남은 문재인에게 어머니입니다. 어려울 때 품어주셨습니다. 부족할 땐 혼내주셨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호남의 하늘 풀 사람 여러분 누구입니까? 개파 패권주의 세력에게 또다시 나라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저를 지지하는 국민을 적폐라고 공격했던 문재인 후보가 이제 와서 통합을 말합니다. 하지만 통합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겁니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이기고 나서 다시 개파 패권으로 돌아가는 것 통합 아니지 않습니까? 네. 두 후보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먼저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호남의 한풀 사람은 나 아니겠느냐. 호남은 나의 어머니다. 이런 정서적인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요. 반문 정서가 있는 호남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속적으로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호남에서 DJ를 밀었던 것보다도 더 파격적으로 밀어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선시켰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친노 정권이 부산 정권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호남 홀대론 이런 부분들이 시작됐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친노 세력에 대한 호남의 이 반문 정서가 조금 생기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 친노가 부활되면서 반문 정서가 있었지만은 지난 2012년에도 결국 문재인 후보를 전폭적으로 밀었죠. 그래서 항상 좀 의심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또 될 만한 사람을 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는데 이제 그저께 안철수 후보가 먼저 가고 어제는 이제 바꾸어서 서로 또 이 영호남을 교차해서 갔는데 문 후보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호남의 정서가 조금씩은 회복이 되어서 미세 하나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조금은 앞서는 것 같아요. 지역별 여러 리얼미터 최근 조사나 지지도에서요. 이러니까 이제 이 추세를 호남에서 승부를 굳히게 되면 본인이 6대4나 7대3 이렇게 굳히게 되면 승부가 끝나고 그것이 이제 수도권에도 번진다고 보고 문 후보 입장에서는 호남에 사활을 걸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호남 정서가 상당 기간 문, 안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나쁠 게 없다.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라고 생각하고 지지를 좀 이렇게 유보하면서요. 마지막까지 좀 지켜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두 사람이 상대적으로 호남을 매우 자주 방문할 가능성이 이번 유세 기간에서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는 노력이 이 당분간 짧은 시간에는 승부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호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좀 비춰서 살펴보면 이른바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남 홀대론이 있었는데 이 홀대론을 정면으로 좀 돌파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 상으로도 호남에서 지지를 많이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춰서 봤을 때 저 연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선거를 앞둔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지역에 그동안 섭섭했었던 거 이런 걸 본인이 또 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우나 고우나 해달라고 하지만 또 그 지역 정서라고 하는 것은 그 후보의 그 말보다는 그동안 해온 업력, 해온 일들이 잠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뭐 현명한 판단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김은국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화면에서 봤지만 광주 전남의 상징인 해태타이거스 김웅용 감독 그리고 김성한 당시 뭐 유명한 선수였죠. 예. 함께 안으면서 그런 이 호남의 통합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4.13 총선 때는 호남 거의 모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패했고 당시에도 뭐 정계 만일의 경우 호남이 지지를 거둔다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고요. 그동안에 사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호남에 대해서 구애를 했고 그것들이 최근에 미세하지만 어느 정도 좀 이 서로 간에 치열한 경합은 펼쳐지고 있지만 좀 더 앞서가는 그런 양상이 최근에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호남은 아직까지는 지지를 전폭적으로 어느 쪽에 주기보다는 유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호남이 원하고 있었던 첫 번째는 이 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줬던 국정농단, 민주주의와 우리 역사에 대해서 국정농단으로 배신한 그런 그동안의 적폐의 문제,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정의를 나라로 만들 것이냐.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어떻게 하면 호남 지역의 미래 비전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최근에 나왔던 통계를 보면 이승만 정권에 못지않을 정도로 호남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연 누가 해줄 것인가. 예.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TV 토론이 있는데요. 지켜보면서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미래 비전을 얘기하면서 그 가치를 신뢰할 수 있는 후보를 놓고 호남은 마지막까지 이 서로 간에 후보를 놓고 견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문재인 후보의 그런 호소력도 상당히 통하고 있지만 안철수 후보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호남에서 최종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호남 홀대론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주에 내려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호남 홀대론을 의식을 해서 그 문재인 후보가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내려가서 그 유세에서 애를 쓰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물어봤던 것이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호남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후보일 것 같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했죠. 이 점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달라라고 하는 호소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기존의 호남권에서는 좀 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몰표가 나오는 양상이 있었죠. 이것은 이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보수 진영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결집해서 몰표가 강하게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보수 진영에서 그만큼 강력하게 위협적인 후보가 없기 때문에 표를 정말 그 몰표로 가기보다는 끝까지 그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 유보를 한 상태에서 예. 마지막에 가서 그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서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발언하는 부분들이 어떤 지역주의를 조장함이 아니고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여론 동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리고요. TK 민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 안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구력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한때 이제 적폐 청산을 하다가 문 후보도 요즘은 통합 화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 영남의 이 어떤 이 보수 정당의 중심이 그동안에 TK 대구 이런 쪽으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 보수 후보들이 3등, 4등 밑으로 이제 처지면서 사실상 좀 당선이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생기고 있죠. 보수 진영에는. 한쪽은 그래도 보수 정당을 밀어서 야당이 되더라도 예. 득표를 상당히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막기 위해서 또 보수에서 이제 거부감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를 대안으로 선택하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뒤섞여서 혼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 이제 보수 정당에도 자유한국당의 홍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이 미세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또 유승민 후보도 끝까지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대구의 지금 정서가 대구 출신의 후보는 유승민이고 또 보수 정당에서 덩치가 크고 지지율이 좀 높은 쪽은 PK 출신의 홍준표고 예. 또 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좀 그나마 높은 쪽은 안철수고 이 부분을 갖다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네. 아마 대구 분들이 이 PK 지역보다도 오히려 머리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구가 자신에게 좀 호의적이다 해서 이제 이 대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예. 열심히 이제 이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이 서문시장이라고 하면 과거 이제 대구에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정치인의 상징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는 저기에서 이제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징적인 곳에 갔는데요. 과거보다는 이제 많이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했을 건데, 이제 안 후보가 이제 딜레마가 좀 있죠. 그 사드 반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당론으로 정리하겠다 했는데 지금 후보 등록을 했음에도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포스타에도 호남에도 지지를 받아야 되고 또 이 영남에 대구에도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당명을 뺀 어떤 포스타를 갖다가 보완을 했는데 과연 이제 양동 작전이 성공할 거냐,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득표에 마이너스가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좌우간 대구의 표심도 빨리 결정하지 않고 좀 유보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느 한쪽으로 차라리 보수 후보를 믿느냐 안철수를 믿느냐 이런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네.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서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한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가능성은 뭐 항상 열려져 있고 이제 아직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뭐 판단을 여기서 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일단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관심은 이게 뭐 우리가 지금은 여야의 싸움이 아니고 야야의 정말 양당 구조의 싸움이라고 봤을 때 이 안보에 관한 것은 어떤 당이든 우리가 그 어떤 신뢰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안보나 우리 예컨대 통일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당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자꾸 혼란스러워질 때 바뀔 적에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이 대구 쪽에 계신 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충청 민심도 항상 캐스팅 보트라고 해서 주목을 받아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과거에 호충연대, 영충연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과거에 DJ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호충연대, 호남과 충청이 연대해서 정권을 만들고 영충연대는 영남과 충청이, 다시 말해 충청 양당 항상 김종필 전 총리를 비롯한 핵심적인 정치인과 함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이번에도 그 역할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반기문 대망론이 있었고요. 또 안희정 대망론. 다시 말해서 충청 지역도 이번엔 정말 큰 역할을 해보자고 했지만 사실은 큰 지도자를 만드는 데는 일단은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청민들의 민심들이 지금 사실은 상당한 동요를 했었고요. 거기에다가 호남보다 인구가 더 많아질 정도로 충청권이 지금 핵심적인 선거에서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후보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끌어갈 것인가. 그래서 안희정 지사의 그 후보 당시에 지지율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도 열심히 뛰고 있고요. 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어제 대전 현충원 찾아서 충청 민심을 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충청권의 민심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그렇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이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높은 걸로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 지역도 항상 했던 캐스팅 보트 역할, 그 역할을 이번에도 충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선거 막바지까지는 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번의 표심은 대구의 보수 중도의 흐름, 그다음에 호남의 전략적 표, 거기에 더해서 충청권의 마지막 표심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캐스팅 보트가 좀 늘어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지역 관련해서는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 소위 지지율 1, 2상으로 꼽히고 있는 양강구도의 이 두 후보의 이제 가장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정책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을 비춰봤을 때 문재인 후보는 1번가라는 그 어떤 정책 사이트를 내세웠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봤습니다만 포스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희수 변호사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그 문재인 후보의 그 포털 사이트 내 그 배너 홍보물을 봤습니다. 참, 그 참신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금 그 어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 20대의 유권자 비율이 한 80%가 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한 1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 확실히 이번 그 촛불 민심 등을 통해서 그 10대, 20대가 그 정치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특히나 그 지금 10대, 20대들은 그 최순실 사태, 정유라 사태에 그것과 연관돼서 이 사회에 사실 공정성 또 정권이 바뀌어서 정말 20, 30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 염원이 지금 누구보다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후보들이 20, 30대의 그 표심을 많이 공략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문재인 후보의 그
그런 문재인 1번가 이런 것들은 참 참신하게 느껴지고 또 안철수 후보도 참 당의 이미지를 없애고 안철수 한 사람만을 부각을 해서 다소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변화를 향한 어떤 노력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게 평가를 합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대, 30대 그 미래 유권자인 10대들도 지금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단지 그런 그 이미지에만 연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예. 정말로 우리 미래의 우리 젊은이들의 뭐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유능한 후보가 누구인지 그리고 공정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펼칠 수가 있는지 이러한 내용적인 부분에도 분명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도 좋지만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발전적인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잘 젊은이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 소장께서는 저 문재인 1번가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어제 거기 네이버인가 예.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비슷한 이름을 가진 11번가라는 네. 그런 어떤 이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한 그 청년 자원 봉사자가 그런 부분에 이 젊은 분들은 대부분 거래를 이렇게 전자상거래로 많이 사니까 홈쇼핑 형태로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해서 아이디어는 매우 참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컨텐츠 면에서 예. 거기에서 이제 정말 이 방문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뭔가 어떤 혁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 지금 젊은 사람들의 고민 중에 가장 중요한 고민들은 이 취업과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출산이나 이런 문제도 다 거기에 연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선두 후보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어서 네. 청년들의 고민들을 좀 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뭐 그렇게 파격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옛날보다는 매우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예. 모습은 보입니다만. 네. 관심을 끈 건 일단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후보의 뭐 정책 사이트라든지 또 포스터가요. 이 관심이 실제 표로 이어지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관심은 일단 좋은 거죠. 우리가 너무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뭐 거리를 두고 이러는 것보다 관심은 정말 요즘 어느 때보다도 우리 네. 대선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 변화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안철수 후보 그 포스터하고 그 연설하는 거, 예. 그 동영상을 보면은요. 저 포스터도 이렇게 연출을 해서 찍은 게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우리 그 뭐죠? 그 경선할 때 마지막 네. 그 후보 수락할 때 그 현장 그 사진을 그대로 갖다 올리고 예. 또 연설하시는 그 현장에 그 연설문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해서 지금 유세 홍보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국민들이 뭔가 좀 진정성, 신뢰성 그러니까 편하게, 그러니까 연출된 게 아니고 정말 이구나. 정말 이런 마음들이 그 포스터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 방법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홍보 효과로 연출된 것보다도 예. 더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정성을 담고 그 사실 그대로를 담으면서 사실 당명은 빠져 있어서 이 네.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것도 뭐 이제 판단의 문제니까요. 네. 그거는 뭐 당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당명이야 뭐 수시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뭡니까? 우리 그 자유한국당 말이 어려워서 맨날 새누리당이라고 할 정도로 그 예. 당명이 바뀌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소망 그런 게 실현되는 그런 이번 대선이 됐으면 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논란이라 하면 서로의 주장이 이제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무슨 사회적인 논란은 아닙니다만 이 당명을 뺀 정치적인 행위들이 다 토시 하나 문구 하나가 정치적인 행위로 읽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표심을 의식한 거 아니냐. 거칠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있는 건데 이를 뭐 반박할 만한 얘기가 있습니까? 다 사실은 모든 것이 정치적 행위죠. 예. 예를 들어 저는 문재인 1번가도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 2040 물론 노년층을 배려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사실은 노년층보다는 아무래도 젊은 층에 있고 예. 젊은 층의 지지층을 결집시킨다는 의미인데다가 거기에 공약을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정치 쇼핑몰 같은 역할을 했다. 예. 예. 그리고 뭐 그 공약에서 뭐 도시재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이슈에 대해서
참신하게 다가갈 수 있는 네. 가치를 만들었다. 이것은 결국 정치적 행위인 거고요. 또 포스터도 저는 상당히 신선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근엄하게 국민들께 어떤 정당의 이름을 넣고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 봤던 패턴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변화를 주도하겠다라는 그래서 정당명을 사실은 뺀 것이 일견은 너무 정치적인 이 정략적인 행위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 그걸 뺨으로써 국민들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정말 기수가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두 후보 모두 저는 국민들께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을 보여주려는 시도.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네거티브, 검증, 또 공약을 했지만 국민들께 지금 전달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 이런 검증 국면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얘기들만이 언론에 헤드라인으로 뽑히고 언론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고 있는데 예. 이렇게 해서 쇼핑몰이라든가 또는 이런 변화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다면 이것도 이번 대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점. 이번 네. 대선의 의미 그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그런 정경유착, 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줬던 국정무능, 또 정경유착 이런 권력 남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 비전을 어떻게 후보들이 정말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네. 측면에서 이런 정책이라든가 또는 향후의 변화의 가능성을 국민들께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두 후보의 시도 모두를 네. 좀 높이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표를 또 뺏어와야 하는 게 선거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 후보는 영남 지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을 이야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김정일이한테 물어보고 기권했듯이 대북 정책도 김정은이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이가 아니고 김정은이가 되는 겁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실질적인 대통령은 박지원 대표가 되는 겁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4억 5천만 달러 보내주고 그 돈이 핵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사실상 친북 좌파인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대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예, 저희가 각 후보별로 이제 두드러지는 모습들을 좀 살피다 보니까 뭐 누구는 정책이고 누구는 뭐 발언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런 두드러짐을 뭐 예상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다뤄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팩트 체크를 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뭐 김정은에게 물어보고 뭐 예전에 뭐 과거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이 얘기를 본딴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대표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저희 이야기가 이제 지금 안보 문제에 민감하고 또 강경 보수층 그리고 또 노장년층들이 많은 영남의 이제 이 지역, 영남에서도 이제 주로 이 중소도시나 시골 지역에 상당히 맞춤형 발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 후보의 선거 전략으로 보자면 아슬아슬하게 선거법 위반의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넘나들면서 저런 발언들을 계속했어요. 영남청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적어도 한 50%까지는 모아야 홍 후보가 전체 지지율이 15에서 20% 사이를 접근해 예. 간다고 보거든요. 지금 영남에서 홍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이 탄핵 사태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사실 영남에서는 그렇게 빠질 거라고 보진 않았지만은 많이 빠져 있고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자체가. 네. 또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보수 후보들이 자신의 정당 지지율만큼의 지금 지지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가 정당보다 지지율이 더 낮아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후보가 정당보다도 더 소구력이 지금 떨어진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정서에 맞게 자신들의 홈그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 영남 지역에서 일단 그 지역의 강경 보수층의 어떤 의미에 맞는 네. 이야기를 던져서 일정하게 지지율을 끌어올린 다음에는 또 말들이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 예. 좌클릭을 하면서 안보에서 지금 이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우클릭을 하듯이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 경제 분야나 부패 청산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좌클릭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예.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비춰집니다.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이제 이른바 안찍박 아닙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는 보수층을 좀 공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이, 소위 말하는 이 말을 이렇게 신조어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이제 어떤 그 후보에 대해서 그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그런 거긴 한데요. 글쎄, 저는 이제 떠도는 말이야 뭐 항상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그 처음 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그 박지원 대표가 말씀하신 게 이제 아니, 이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상황이죠. 어떻게 제가 상황입니까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 저런 발언을 하신 것은 지금 이제 국민들이 그동안 그 최순실에 대한 그 트라우마에 그쵸 계속 절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제 정서적으로 자극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TK에서 이 부분은 잘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거고 다른 의견도 있으십니까? 일단은 사실 너무 거칩니다. 그 발언의 수위가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 대표가 뭐 상황이 된다거나 또는 뭐 문재인 후보가 되면은 김정은이 대통령이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제1야당의 대표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이끌어오는 야당 대표를 했겠습니까? 거기에 북한이 뭐 이런 정치 체제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결국 현재 자유한국당 다시 말해서 보수 진영의 전체를 합해도 이제는 겨우 10% 조금 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던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을 주목도를 높이고 이 상황에서 최소한도 진보 진영과 과거의 50대 50 보수와 진보의 그런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트럼프식 전략이거든요. 그동안 보여줬던 걸로 봐서는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정치적 승부수를 잘 던지고 정책에도 사실 능수능란한 후보라고 저는 그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장점을 버리고도 이렇게 과격하고 거친 언사를 통해서 상대를 자극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지금 펴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의 이 표를 합한다면 뭐 일부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 10%를 넘어서는 일부 조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도리어 이것이 보수에 대해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났던 무능과 부패, 정경유착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시키면서 보수에 대한 염증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보수층이 도리어 초기에는 뭔가 주목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합리적이고 뭔가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세력 그리고 아무리 표를 몰아줘도 10%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여기에 머무르고 있을 때는 보수 이 중도층의 표심이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저 네거티브 전략이 굉장히 위험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도박적 성격도 또 갖고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봅니다. 물론 성공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상당히 희박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위험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정책적으로 좀 꼬집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드와 관련해서 당론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겨냥해 박지원 대표가 뭐 여의도의 요물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는 지금 TK, PK 지역에서 아직 정하지 못한 표들이 안 후보에게 갈 것을 많이 견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의 좀 부각을 시키면서 안 후보를 좀 견제하려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고요. 사실 홍준표 후보의 발언 수위가 좀 소가 지나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발언이 이슈가 되는 것들이 참 하루가 멀다고 계속 새로운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는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뭐 나오는 대로 그냥 막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고도로 정치적으로 계산된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의 부인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예, 굉장히 이분이 똑똑한 분이시거든요. 검사 출신에다가 뭐 국회의원 사선을 지내셨고 또 도지사까지 하셨고 또 당에서도 이제 고위 직책을 맡으셨던 분으로서 그냥 하시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샤이 보수층을 끌어오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선거 이후에 그런 자유한국당 내 입지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자신이 그런 발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의 틀에 대해서 패널들께 여쭙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과격 언사, 소위 막말이라고까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과격한 언급이 과격한 언급을 하면 반문하기로 과격한 언급을 하면 보수층이 그걸 동요할 거라고 움직일 거라고 본다라는 근거는 어디에? 물론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만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어야 된다라고 한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한 18% 이런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20%에 육박을 해 갔죠.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 탄핵에 대해서는 뭐 보수층도 대부분 동조를 했고 탄핵을 이렇게 기각돼야 된다는 사람이 한 자리 숫자에 불과했는데 마지막엔 그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의 전체적인 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많게는 한 40%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수 정당의 지지율, 정당 지지율을 합계를 내면 15%에서 20% 사이고 보수 후보들의 합계를 내면 15에서 10 사이 이런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이 절반 이상쯤 되는 보수가 이 탄핵 과정에서 보수라는 부분을 드러내기를 좀 이렇게 꺼려하면서 예. 상당히 숨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전 사이표 수표들이 많이 있다고는 예,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을 찬성을 했던, 기각을 바랬던 정도의 표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단계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초반에는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니까 자기들한테 와야 될 표가 안철수한테까지 홍준표한테 오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략을 타겟을 옮겼죠. 안철수 후보도 같이 공격을 하고 안 후보 쪽에 좀 더 비중을 둬서 안 후보 쪽에 가는 표를 좀 차단을 해야 보수 성향의 표를 자신의 표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후보 측에 가는 보수의 표 차단해야 될 1순위가 뭔가 하면 상당히 이 강경 보수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안보를 중시하고 한미 동맹 사드 찬성을 하고 북한에 대한 어떤 강경한 대응을 갖다 가지고 있는 어떤 영남의 노장년층부터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저런 부분들을 너무 나쁘게 보기보다는요. 우리 사회의 사드나 이런 부분들을 또 한편으로 너무 이렇게 온건하게 바라보면서 안보를 갖다가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젊은 층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저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지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도 사실 대선 초반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보 정책이 상당히 좌클릭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우클릭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수렴해 가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명은 저 오른쪽에서 저런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그렇게 과격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이 통하느냐? 노이즈 마케팅인데요. 일단은 쳐다봐줘야 그 다음에 물건을 살지 안 살지인데 저 가게에 사람이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가게를 열면 앞에 막 춤을 추고 음악을 세게 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봐야 되죠. 미국 대선에서 나타났던 트럼프 마케팅. 다시 말해서 정말 거의 90% 이상의 유권자들이 그리고 또 언론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될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련미 또 우아함을 갖췄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거짓말, 막말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트럼프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잠자고 있었던 그리고 실망하고 있었던 보수층을 끌어내는 트럼프 전략에 성공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사실 굉장히 명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경험과 경륜도 풍부한 이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보수층에 특히 박근혜 정부에 실망했던 보수층들이 중도 또는 투표를 아예 포기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들을 최대한도 보수층의 마음으로 끌어와야 된다. 그래서 어제부터 안보 독트린을 또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리고 안보 문제, 지역 감정의 문제, 그리고 상대 진영의 후보들을 거친 언어로 공격하는 발언들을 통해서 결국은 현재 잠자고 있고 실망했던 보수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안보와 보수 그리고 그동안에 끌어왔던 이 국정을 다시 한번 맡겨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고요. 일정하게 이 그동안에 잠들고 있던 보수층의 표심을 끌어가고 있는 이 다시 한번 분기시키는 그런 역할에는 일정하게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런 구도에서 덩달아 같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이른바 낙인 프레임입니다. 앞서 저희가 뭐 말씀 도중에 섞인 부분도 있는데 뭐 여러 발음하기도 좀 어렵네요. 문찍김, 홍찍문, 안찍박.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뭐 뜻이 뭐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안찍박하면 안철수를 찍으면 뭐 박정희 대통령이 된다. 뭐 문찍김 하면 문재인을 뽑으면 김정은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김정은이요. 북한의 김정은. 김정은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 선거는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단순화시키고 약간 재미를 가미해서 좀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해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렇게 좀 왜곡되어 있고 사실과도 거리가 먼 이런 참 그 낙인을 찍는 이런 식의 참 신조어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것은 유권자의 수준을 과연 어떻게 보는 것인가 하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이세요? 뭐 지금 이 얘기는 아까도 또 나왔던 얘기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보수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그 과거에 머무르는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제 뭐 그 보수의 주자로 막 이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관심을 갖는 거하고 실제 표를 찍는 거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상한 얘기, 남이 안 듣던 얘기를 하면은 관심은 갖겠죠. 쳐다는 보겠죠. 그러나 그게 표하고 직결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또 별개 문제라고 보고요. 예. 우리가 그 어떤 지금 이제 그 모든 정당이 이 안보에 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보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키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진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안보를 보수라고 해서 이거는 전부 보수. 진보, 뭐,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이건 전부, 진보,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 그것 역시 우리가 하나의 프레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안보라든가, 무슨 통일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보수적으로 가는 게, 국민들을 일단 안정시키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사회의 어떤 부패라든가 적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는 데서는 좀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추구해 나가야 이 사회가 좀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프랑스 지금 대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그 공화당, 사회당, 옛날에는 뭐 우파연합이라고 불렀던 공화당, 이 두 당이 거의 교대로 집권해 왔는데 지금 이 두 당이 다 무너져 가지고 4등 이하로 쳐져 버리고 실제로 이제 그 뭐 이 극우 정당, 극자 정당 또 제3 후보가 1, 2, 3등을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어떤 그 사회에 누적되어진 어떤 이 문제들을 청산하는 데 저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지금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도 한국에는 지역주의, 그다음에 영원한 지역주의에다가 분단, 세대 갈등 이런 걸 악용을 해 가지고요. 정치 프레임을 만들어서 한 대중들을 갖다가 굉장히 현혹시켜 왔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정치적으로 보면요. 정치에 관심이 세계에서 OECD 안에서 거의 선두권으로 관심이 높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정치가 개혁되지 않고 변화도 되지 않는 실제 결과로는 매우 후진적인 양태로 두 정당, 지역주의 정당 중에 하나를 고르는 형태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보수 정당들이 이렇게 상당히 무너지면서 지금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선거 양상을 낳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을 하게 하려면 안보는 보수 쪽으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강화되고 경제는 좀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으로 강화되면서 지금 여야 진보 보수의 흐름이 뒤섞인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들이 좀 탄생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가는 과정에 방해 요인이 되는 게 이런 뭐 홍찍문, 안찍박 이런 말들을 퍼뜨리는 정치공학 기술자들의 프레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각 정당이 시정해야 되고 유권자는 이런 말들을 퍼뜨리는 사람을 먼저 안 찍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조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요. 우리 정치를 사실은 네거티브를 심화시키는 이 신조어가 사실은 과거에 뭐 클린턴 대통령이 될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뭐 이런 단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경제가 심각한 문제인가 이런 화두를 던져주는 시대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리어 지금 상대를 뭐 북한의 김정은 또는 뭐 어떤 사람을 찍으면 그것은 아주 나라가 망쳐지는 듯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신조어가 국민들께 굉장히 깊은 인상을 주고 상대에게 어떤 프레임을 준다는 점에서 신조어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된다면 제4차 산업혁명 알파고가 나타날 수도 있고 문재인이 된다면 정말로 과거 잘못된 것들이 청산되는 정말 클린 대통령이 된다든가 뭔가 좀 그런 프레임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정적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선대위원장 전 후보가 다 못 모인다면 예를 들어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 진영의 선대위원장들이 만나서 정말로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자. 자칫하면 이 선거 이후에 최대가 120석 넘는 정당, 뭐 40석, 30석 정당 지금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견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정치에 더 걱정되는 것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도 대선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입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양쪽의 선대위원장들이 조급히 만나서 이런 신조, 특히 부정적인 이 네거티브 현상, 팬덤 현상, 상대 후보를 무조건 비난하고 SNS에 퍼뜨리는 소위 말해서 빠 현상이라고 팬덤 현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자라는 좀 뭔가 그런 클린 공약을 해내는 그런 자리가 좀 조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되는 발언 역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준비가 됐으면 한번 유승민 후보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그동안은 이 뒤에 잘 숨어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나오신 것 같아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되면 안철수의 최순실이 박지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그분들은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거, 사드에 반대하는 거, 북한에 대해서 매우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그거는 일관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 국민의당 그분들 찍으면 지금과 같은 안보 위기에 나라가 위험해진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네, 유승민 후보. 예. 유승민 후보 역시 보수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안 후보 측을 좀 경계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바른정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후보를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 후보가 약간 공공이 적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원래 보수층은 우리 쪽인데 이게 보수층을 공략하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바른정당 안에서 지금 그 안 후보로 옮겨간 그 중도 보수층을 사실은 다시 끌어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 지금 그 유 후보의 지지율은 상당히 계속 답보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여러 가지 그 보수 지지층 분들조차도 지금은 사표 발생이나 여러 가지를 우려하는 상황이라서 지지율이 크게 반등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뭐 프레임 얘기를 했었는데 예, 유승민 후보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좀 잡음이 있어서 뭐 완벽하게 어떤 정정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기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기했다고 해도 뭐 지금 지지율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사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예, 그 18일 어제입니까? 어제 이제 이 정당 선거 이 지원금이 나왔고요. 정당마다. 그 이전에 사퇴해야지 그 이후에 사퇴하면 또 이정희 전 통진당 후보처럼 먹튀 논란이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후보 이 투표지에 후보 이름이 등록되기 전인 29일 날까지 사퇴해야 된다 해서 뭐 당내 한 20여 명의 의원 또 이종구 의원 이름이 직접 거명되면서 사퇴를 갖다가 이렇게 강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예. 저는 이 문제는 매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이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탈당을 30여 명이 해가서 만들었을 때는 사실 이념적으로 무엇이 크게 다른가. 유승민 후보는 뭐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개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나간 나머지 의원들은 이 지금 자유한국당, 잔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이념적인 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친이냐 친박이냐 내지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사실상 갈려 나갔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유승민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당의 어떤 이념적 칼날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토론도 제대로 없이 말입니다. 유승민 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또 자신들이 그냥 경선을 남경필 후보와 둘이 하게 되면서 유승민 후보를 대선 후보로 뽑았습니다. 그 과정에 다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후보를 사퇴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저는 공당에서 조금 이건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싶은 즉 야당을 하기 싫은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안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에 가면 그것이 저게 정치적인 도리라고 보고요. 후보 사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대선이 진행되면 거기에 무조건 밑에 지지율이 좀 낮아서 당선 가능성에서 벗어난 후보들을 사퇴하라고 당에서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크든 작든 당선 가능성이 있든 없든 마지막까지 열심히 가는데요. 한국은 정치 공학이 지배해서 마지막에는 조금 뭐한 말입니다만은 뭐 조금 광을 판다. 즉 이렇게 밀어주고 뭔가 대가를 바란다는 의미로 TV 토론까지 나와서 그렇게 한 번은 하고 그 다음에는 들어가면서 되면 이제 장관 자리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연립 전정을 구성하는데 일부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2002년에 보면 노무현 정몽준이 단일화 했는데 노무현 정몽준이 단일화를 할 만한 서로 간에 어떤 같은 가치가 있었느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과 기름이 이기겠다고 단일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치공학이 지배하면서 단일화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곤란하다. 처음부터 차라리 안철수 후보와 다른 후보들이
그냥 반문연대를 만들자면서 공개적으로 연정을 제안하고 개헌을 하고 거기에 어떤 정당의 가치나 이런 공약들을 어느 수준으로 서로 절충해서 변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이건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그냥 누구를 밀어줘서 뭘 보장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탈당을 해서 안 후보를 지지하러 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연대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바른정당의 많은 의원들이 또 유승민 후보는 완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승민 후보의 목소리를 한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연대는 없다. 안보관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연대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선거 보조금 관련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적인 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보조금이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6개 정당에 421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한 123억, 한국당이 119억, 국민의당 86억, 바른정당 63억, 그리고 정의당 27억,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 지급이 됐다고 하죠. 일단 한국당의 경우에는 250억을 당사 일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했다고 하는데 비용 보전에 대해서 물었는데 뭐 당직자의 대답으로는 비용 보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생각도 해본 적 없다. 당연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15% 받으면 전에 10에서 15는 절반, 나머지 10% 이하는 못 받게 되죠. 지금 이번에 이제 선관위에서 지원해 준 것은 대선을 치르기 위한 정당 보조금이고 후보들은 약 한 510억 가량을 까지 최고 한도로 쓸 수 있고 그 부분이 선관위에서 규정한 용도라면 별도로 선거가 끝난 뒤에 보전을 받죠. 그래서 당선될 것 같은 사람들은 계약금 정도만 받고 아마 업체에서 외상으로 대부분 해주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10%도 안 넘어갈 것 같다라는 데는 이제 실제 돈을 상당히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 과정에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돈이 지출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겠죠. 근데 이제 앞서 맥락과 같이 연결해서 좀 얘기를 지어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먹튀 논란, 그러니까 돈을 받고 후보를 사퇴하는 거에 대한 반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유승민 후보가 오늘 이제 선거 보조금이 일단 지급되고 있으니까 유승민 후보가 뭐 연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일단 우리 정서가 이 뭐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국민들 세금으로 마련한 것 같고 선거를 치르라고 이렇게 배당을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받고 나서 그렇죠? 받고 나서 이제 어떤 그 뭐 정치 공학이 됐든 못 받을 것을 염려해서 그렇든 그것을 사퇴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유승민 후보 자체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랬을 때 국민들이 또 판단하는 어떤 그 비판적인 시각이라든가 그러려면 뭐하러 나왔냐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아마 그거는 쉽게 결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김홍국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그동안 내놓았던 여러 가지 정책의 측면에서 상당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보수 진영의 단일화도 어려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여러 가지 그런 물밑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단절할 것이냐 그 부분을 놓고 결국 서로 합의를 보지 못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뭐 이런 돈 문제 때문에 한다. 사실은 쉽지 않을 거고요. 또 국민의당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직접 연대를 한다고 해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같이 손을 잡는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득이 될 것인가. 사실은 암묵적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흐름들이면 모르지만 연대했을 때 바른정당과의 연대가 과연 호남 지역에 미치는 그런 영향은 어떨 것이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그것이 시대적인 상황이 맞고 정말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변화를 위해서 추진이 된다면 그것은 뭐 국민들도 용인을 하실 건데요. 이 선거법상에 규정된 이제 국고보조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먹튀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의석수에 따라서 정당들이 이 대선에서 역할을 하도록 국고에서 보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만일의 경우 정당의 가치와 이념 그리고 앞으로의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선거 이후에 연립정부라든가 다양한 틀들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그 정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하게 좀 먹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현실 정치에서 이어지는 제도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 틀로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비난받을 측면, 도덕성에 있어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일정하게 용인되고 있는 그런 방법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열어놓고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예, 물론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선거에 완주했을 때 패배했을 때에 갖게 되는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른정당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번 대선에서 정말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른정당 고유의 그런 가치를 이번 선거에서 정말 확실히 좀 심어줘야 할 필요성들을 느낄 것이고요. 지난 대선 때 이정희 후보가 27억 원 선거 보조금을 받은 후에 이제 사퇴해서 사실 먹튀라는 비난을 많이 했던 사실 후보 중에 한 명인데 예. 도리어 그런 비판을 받는다면 그런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퇴에 있어서 보조금 부분이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가 사실 정책으로서 비춰지는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얘기니까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랄지 또 그러니까 단일화랑 연대는 또 다른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랄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신빙성이랄지 실현 가능성이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문제는 네. 유승민 후보가 사퇴하면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냐라는 건데요.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제 홍유 두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사퇴했을 때 네. 누구에게 유리하냐라는 부분으로 보면 이 유승민 후보가 사퇴하면 문 후보한테 유리하고 홍준표 후보가 사퇴하면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하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기술자들이 하는 표현으로 하면 유승민이 사퇴하면 문이 된다라고 지금 여론조사가 예. 과학적으로 검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차라리 사퇴하느니 이렇게 오자 대결로 끝까지 가는 게 개인적인 득표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지금 사퇴 자체로서 밀어준다고 도움이 되면 이것이 또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 실제 지지율에서 이 유승민 후보가 사퇴하면 홍준표 후보 득표가 조금 더 올라가고 문 후보 득표가 좀 올라가면서 안 후보가 대부분 지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자 대결에서요. 네. 저게 기술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안 후보 측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얻을 게 없다라는 예. 주장이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안 후보 측에서도 지금 유승민 후보,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연대를 한다든가 그런 가능성은 단호히 배제를 하고 있고요. 또 유승민 후보 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쉽게 결정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이제 보여주신 걸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 유불리를 따르지 않고 당신이 결정하고 이게 옳다, 정말 국민을 위한 거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여지껏 책임지고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책임지고 안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드디어 2차 TV 토론이 열립니다. 스탠딩으로 원고 없이 열리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스탠딩 토론을 놓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공통 질문 1분의 답변 후에 9분씩 난상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토론을 보고 지지자들이 얼마나 움직일지 부동층을 비롯한 중도 보수층도 그렇고요. 얼마나 움직일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긴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안철수 1, 2를 오가면서 서로 치열한 오차범위의 접전을 벌이는 두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TV 토론의 지난 대선의 결과는 약 8% 정도가 TV 토론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 일부에서는 네. 5%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10%가 안 되는 정도의 미세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선거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렇죠. 수치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1차 TV 토론 이후에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약간 꺾였다는 그런 조사들이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을 본다면 이번 2차 TV 토론 스탠딩이기 때문에 더욱더 터놓고 얘기하고 과거처럼 일문일답을 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후보들 간의 치열한 난상 토론이 이루어질 거고 원고도 없이 그렇죠. 후보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네. 수 있거든요. 과연 공세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답을 했느냐. 사실은 1차 TV 토론 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네. 정확한 정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 대답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검증에서 그 만일의 경우 이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거나 또는 체력적으로 한계를 보인다거나
뭐 국민들에게 믿었지 못하는 모습, 또 검증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최근에 검증 국면에서 나왔던 자녀 문제, 부인 문제 다양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서 제대로 의혹에 답변하지 못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TV 토론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세한 지지율 차이에서 이번 주가 사실은 변곡점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조금 있으면 이제 5월 3일부터는 아예 여론조사가 이제 공표되지 못하는 기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후보 등록 이후에 일주일에 사실상 큰 흐름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TV 토론 그것이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후보들은 아마 많이 긴장할 겁니다. 네. 1차 토론 때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의 지지율 변화랄지 이런 걸 좀 참고해 본다면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일단 1차 토론 이후에 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좀 상대적으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낮아진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스탠딩 토론은 사실 더 적극적이고 약간 공격적이고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의 토론 습관이랄지 본인의 그 어떤 뭐 태도랄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들 또 얼마나 일관되게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시청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참 신뢰감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작용할 것 같은데요. 안 후보 같은 경우에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약간 경직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약간 긴장돼 있는 모습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스탠딩 토론에서는 조금 더 긴장되고 조금 더 많은 공격을 받으면 뭐 그 즉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뭐 말투 하나 몸짓 하나에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저는 이 스탠딩 토론이 오늘 그 문 후보와 안 후보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표를 정하지 못한 분들이 과연 어디에 표를 던져야 할지 이것을 보고 정말 얼마나 신뢰감 있는 그 공약을 어떤 태도로 전하는지를 정말 주목해서 볼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좀 지지율이 다소 낮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TV 토론에서 좀 신뢰감을 주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난 TV 토론에서 좀 유승민 후보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랬듯이 그런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사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해서 지지율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후보들에 대해서 1차 토론회 때 나왔던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도 각자 전략을 다르게 짤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요. 전번 토론 때까지는 다 원고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예. 참모들이 열심히 작성해 주는 걸 갖고 와가지고요. 모범 답안들을 갖고 순간적으로 모범 답안을 빨리 찾으면 뭐 최악의 상황에 몰리지는 않고 가는데요. 오늘 하나 조금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순간 기억 상실증을 갖다가 나타내는 후보가 나올 수 있다. 예.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뭐를 물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예. 보고 이야기할 것 같고 또 긴장하고 있고 네. 이러다 보면 이 순간에 이 포저 행사 멈추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아마 그런 후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과거에 뭐 YS나 DJ나 이런 시대에 JP나 이런 시대에든 본인이 원고 없이 뭐 30분씩 연설도 하고 또 뭐 어떤 말이든 받아 넘길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진 한마디로 정치에 어느 정도의 이 테크닉이나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 근래 들으면서 이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분들이 자신들 당의 공약이나 정책을 제대로 머릿속에 숙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를 하고 있는가 싶은 좀 의문이 드는 후보들도 좀 있어요. 네. 이런 후보들이 오늘 아마 이제 1차에서는 정치 외교로 각 부분씩, 2차에서는 경제 사회로 각 부분씩이 주어지고 거기에 나머지 후보들이 이제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하게 될 건데 네. 이제 오늘 그런 모습에서 기존의 어떤 포장되어진 이미지가 벗겨지는 예. 뭐 4등, 5등 후보들은 토론도 잘하거니와 또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건데요. 1, 2, 3등 후보 중에서 오늘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실제로 이제 이 가공되고 포장되어진 민얼굴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후보가 나온다면 네. 여론의 타격을 좀 입을 수는 있다. 또 서가지고 하는 거하고 앉아서 하는 거하고는 심리적으로 매우 그렇죠. 다르고요. 예. 예. 오늘 뭐 의자를 준비했다지만 뭐 피곤해서 그 의자에 앉을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뭐 의자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또 다른 이미지로 비춰질 수 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말씀의 취지를 이어가면 경제사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소위 팩트 체크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시로 드는 어떤 통계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 포인트를 맞춰본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써준 혹은 만들어준 자료를 갖고 답변을 하는 거 하고 정말 그것이 내 것이 돼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정책을 만드는데도 참여했고 이거를 얼마나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도 이 어투라든가 태도라든가 자세 그런 게 다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스탠딩 토론은 그야말로
그 후보의 어떤 진정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평소에 그런 소신,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또 당선되고 나서 집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의지까지도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소위 말하는 뭐 난상 토론이라고는 하지만 끝장 토론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검증이 충분히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책 검증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지금 최근에 후보들의 발언 수위를 보면 상당히 거친 질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유세 현장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말하는 표현들이 사실은 평상시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에 점잖고 격식이 있었던 분들이 거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기세를 잡으려고 할 거고요. 네. 거기에서 이런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갔을 때 바로 답변을 하고 그 정책의 허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특히 그런 이념적인 측면 또 그 살아온 측면에서 또 최근에 있었던 검증 이슈들을 가지고 공격을 했을 때 받아내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련합니다. 정치 경험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최근에 네거티브 하는 방식, 이 트럼프 홍해 전략으로 후보들에게 아주 거친 질문을 던질 텐데요. 과연 1, 2위를 놓고 접전을 벌이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정책 문제도 최근에 사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노동 문제, 환경 문제, 또 생활에서 복지 문제, 통계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커버하면서도 유권자들에게 신뢰도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사실은 만만치 않은 오늘 이 2시간 동안 후보자들 모두 정말 좌불안석, 좀처럼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스탠딩, 정말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TV 토론 역사상 가장 강렬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기태 변호사께서도 혹시 예상되는 부분 짚어주신다면요. 오늘 지금 의자가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정말 치열한 공방 속에서 또 혹시라도 어떤 약점을 잡힐 것을 걱정을 해서 아무도 그 의자에 앉지 않을 것 같고요. 정말 아주 치열하고 또 보는 이가 정말 숨가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흥미진진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TV 토론과 마찬가지로 또 한편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인물 영입전도 점점 가열되고 있다라는 점인데, 문재인 캠프에 이제 김동용 좀 고문하고 김현철 씨가 오늘 지지 선언을 한다고 하죠. 이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도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데 좀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선 때 각 후보 캠프들이 인물을 뭐 때문에 영입을 하는지, 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뭐 때문에 영입하는지, 그런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놓은 공약들이 과연 이 서민들의 어떤 실생활과 이렇게 제대로 반영하는 공약인지 좀 의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법적으로 이렇게 선거 때 캠프에 영입을 금지를 시켜서 철새들이나 폴리페서들이 좀 덜 가면 실질적으로 후보가 선거에 좀 더 집중하고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선거 이후에 농공 형상에서도 좀 더 자유롭게 널리 인재를 구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저거 아무런 표에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가면 헛떨어질 사람들은 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봐주셨는데, 그러니까 말씀의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영입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반영한다라는 건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그동안 역대 사례를 봤을 때 드러났느냐, 이 부분을 유권자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사람을 영입한 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거를 가지고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영입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과거의 무슨 전력이라든가 뭐 비리라든가 이런 게 드러나서 또 금방 또 사퇴하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신뢰성을 오히려 더 깎아먹는 그런 게 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내가 우리 정책 이념과 함께 갈 사람이다. 라고 해서 모셔온다면 영입을 한다면 그것은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거를 뭐 선거 문 앞에 두고 하는 것은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 영입을 할 때의 마음은 정책 이념을 함께 가져오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부정적인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캠프에서 앞으로 일을 해나가고 정말 대선이 됐을 때 많은 인재풀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김동용
상도동계 자장인 김동룡 예. 고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국정 경험도 풍부하고 최근에 뭐 민주평통도 맡으셨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동안의 경륜과 또 민주진영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오신 네. 부분들 또 변양호 지금 이번에 안철수 후보 진영으로 예, 예. 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네네. 사실은 경제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정말 그렇죠. 정책통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네. 캠프의 역량 전체를 높일 수 있다. 대신에 문제는 이 분들을 활용하는 리더의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많은 인재들 다 모아놓고 도리어 극한적인 인사들만 쓰면서 국정을 완전히 팽개쳐버리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정말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좋은 정책,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살릴 수 있게 리더가 열린 자세로 이런 인재를 활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도리어 각 캠프의 진영을 더 풍성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나중에 안철수, 문재인 두 네. 후보가 누가 되든 네. 또 서로 깨어나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넓혔으면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